제네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7월 WHO 본부에 충격적인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노바티스와 로슈의 본거지인 스위스가 한국에서 약을 사가는 최대 수입국이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약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에 손을 벌리던 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들이 줄을 서서 사가는 나라가 된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라이프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이야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바우어입니다. WHO 제네바 본부 수석 제약정책관으로 2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출신입니다. 노바티스 본사가 있는 그 도시입니다. 저는 자라면서 제약이란 유럽이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스위스, 독일, 프랑스, 영국, 세계 10대 제약사의 절반이 유럽에 있었고 신약의 절반이 유럽 연구소에서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24년짜리 세계관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세계관 안에서 한 번도 제약 강국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좋은 나라, 성장한 나라이지만 제약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세계관을 지탱해준 근거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은 의약품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나라였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을 만들지 못해 미국과 스위스의 원조 의약품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외국 제약사의 신약을 들여와 처방하는 것이 한국 의약품 시장의 주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식이 제 머릿속에 24년 동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식이 틀렸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그 세계관이 흔들린 건 2026년 7월이었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차세대 제약 허브가 어느 나라인지를 48시간 안에 보고서로 올려라. 그 보고서가 WHO의 향후 10년 제약 협력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제 이름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24년 경력에서 가장 무거운 48시간이 시작됐습니다. WHO 제네바 본부 6층 회의실은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7월에 제네바는 햇살이 강했고 레만 호수 수면이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의 윤곽이 멀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창밖을 잠깐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 자료로 눈을 돌렸습니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유럽이거나 미국이거나 24년 동안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이라고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인이 노트북을 열기 전까지는. 그때 유럽 제약정책 헤드 클로드 뒤발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그는 항상 금속 안경테를 손가락으로 밀어 올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발언에 확신이 있을 때 나오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는 파리 소르본대에서 약학 박사를 받고 사노피 연구소를 거쳐 WHO에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럽 제약산업의 역사와 자부심을 체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노바티스로 슈사노피 관련 자료를 두꺼운 묶음으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다니엘, 이번 보고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이 제약의 본고장입니다. 그 말과 함께 금속 안경테를 한번 밀어 올렸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그 말에 동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인 오가 조용히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 제약 애널리스트로 우리 팀에서 아시아 바이오헬스 데이터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좀처럼 흥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한국 데이터부터 보시겠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표정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선택이 이 48시간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완성할 때 저는 스위스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 두 가지 감정이 같은 나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뒤발이 자료 묶음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바인더였습니다. 표지에는 글로벌 제약산업 리더십 분석 유럽 중심 시나리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금속 안경테를 다시 밀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순서대로 갑시다. 유럽부터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제인이 이미 노트북 화면을 저쪽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뒤발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인, 한국은 나중에 봅니다. 제인은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뒤발이 바인더를 펼쳤습니다. 스위스부터 보겠습니다. 노바티스 2025년 매출 524억 달러. 로슈 627억 달러. 이 두 회사만으로 스위스는 글로벌 제약 매출에서 세계 2위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만들고 세상이 그 약을 삽니다. 이것이 제약 선진국의 구조입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금속 안경테를 다시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뒤발이 계속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수출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무엇입니까? 오리지널 신약의 복제품입니다. 우리가 만든 약을 한국이 복제하는 거예요. 그걸 수출한다고 해서 제약 강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바인더를 손가락으로 탁탁 두드렸습니다. 신약 개발 없는 수출은 하청입니다. 하청이 아무리 많아도 원청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뒤발의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유럽은 신약을 만들고 한국은 복제약을 만든다. 둘째, 위탁 생산 CDMO는 하청이라 부가가치가 낮다. 셋째, 수출 증가는 일시적이고 중국이 곧 따라잡는다. 넷째, 진짜 제약 강국의 기준은 신약 파이프라인 수다. 이 네 가지가 뒤발의 논리였고 저 역시 24년 동안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중국 CDMO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뒤발이 바인더를 넘겼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약신바이오. 이 회사들이 한국보다 더 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국 CDMO는 규모와 가격 싸움인데 한국이 중국보다 싸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 한국 CDMO는 중국에 밀릴 겁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반박할 준비가 아직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첫 번째 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저는 그 표를 보는 순간 뒤발의 논리에서 뭔가 빠진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느낌이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기까지는 몇 분이 더 걸렸습니다. 뒤발,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노바티스와 로슈가 있는 스위스가 2026년 상반기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뒤발이 금속 안경테를 밀어 올리려다 멈췄습니다. 세 번째였는데 이번엔 완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반쯤 멈춰 있었습니다. 노바티스가 한국에서 약을 삽니까? 그가 되물었습니다. 7억 7천만 달러어치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전년 대비 67.4% 증가했습니다. 뒤발이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빽빽한 바인더 어딘가에 그 숫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인더는 유럽 중심 시나리오로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한국이 스위스의 최대 공급국이 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뒤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24년 전 처음 이 호수를 바라보며 WHO에 입사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노바티스와 로슈가 보이는 이 도시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약의 수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부심의 도시가 한국에서 약을 사가는 최대 수입국이 됐다는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뒤발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입니다. 노바티스가 특정 품목의 위탁 생산을 한국에 맡긴 거겠죠. 전략적 포트폴리오 결정이지 한국 제약이 앞섰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바티스가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에 위탁을 맡기겠습니까? 노바티스 GMP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 아십니까? 뒤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만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수출이 80% 늘었고 프랑스가 처음으로 수출 상위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한국에서 약을 사가고 있습니다. 뒤발의 금속 안경테가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밀려 올라갔습니다. 뒤발팀의 시니어 연구원 한 명이 노트북 화면에서 무언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뒤발이 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은 뒤발을 바라보지 않고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 싸움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인이 첫 번째 표를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2025년 한국 의약품 수출입 현황이었습니다. 수출 104억 3,800만 달러, 수입 89억 3,219만 달러, 무역 수지 흑자 15억 달러. 1라운드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이 숫자부터 보시겠습니까? 뒤발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수출이 100억 달러를 넘었군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넘었습니다.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수입을 앞섰습니다. 이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뒤발이 천천히 표를 다시 읽었습니다. 의약품 무역 수지가 흑자로 전환됐다는 겁니까?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에 처음으로 흑자가 됐습니다. 저는 그 숫자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넘던 나라가 역전됐다는 건 단순한 통계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50년 가까이 유지되던 구조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약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뒤발이 말했습니다. CDMO 위탁 생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자체 신약 없이 다른 회사 약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CDMO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뒤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바티스가 품질 불량 공장에 위탁을 맡깁니까? 뒤발이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CDMO를 하청이라고 부르셨는데 하청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 기준의 약을 세계 최고 제약사의 요구에 맞춰 만드는 것이 하청입니까? 아니면 그 기준 자체를 통과했다는 게 기술 검증입니까? 뒤발이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두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만 따로 보겠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2025년 바이오 의약품 수출이 76억 4천만 달러입니다. 전체 의약품 수출의 73%입니다. 3년 전인 2022년과 비교하면 수출이 거의 2배가 됐습니다. 뒤발이 표를 바라봤습니다. 3년에 2배라고요?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3년 연속입니다. 뒤발의 손이 바인더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중국이 추격하지 않겠습니까? 뒤발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먼저 인정했습니다. 중국 CDMO가 규모 면에서는 큽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 생물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중국 CDMO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약신바이오. 이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빠진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뒤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세 번째 표를 열었습니다. 한국 바이오의약품의 미국 수출 증가 추이였습니다. 뒤발팀 연구원이 다시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뒤발이 그를 바라봤지만 이번엔 눈짓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가 여전히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2라운드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FDA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를 보겠습니다. 새 화면이 떴습니다. 국가별 FDA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 비교 차트였습니다. 뒤발,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이라고 하셨죠. 저는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FDA 바이오시밀러 승인 건수 세계 1위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뒤발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미국이겠죠.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입니다. 2024년, 2025년 2년 연속입니다. 인도 4건, 독일 3건, 미국 2건을 한국이 앞섭니다. 뒤발의 금속 안경테 밀어 올리기가 이번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FDA 승인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FDA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제 기관입니다. FDA 승인을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품질, 안전성, 효능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하다는 국제적 공인을 받은 겁니다. 그 공인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독일보다 많고 미국보다 많습니다. 뒤발이 자기 바인더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아까보다 느린 속도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복제약이라는 표현을 다시 짚겠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소분자 의약품 복제약, 즉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네릭은 화학합성으로 동일한 분자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해서 만드는 생물학적 의약품입니다. 세포주 개발, 배양 조건 최적화, 정제 공정 설계까지 전부 독자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걸 단순 복제라고 부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뒤발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제인이 말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개발과 동일한 생물공학 기술이 필요합니다. 세포 배양 플랫폼, 단백질 구조 분석, 임상 비교 연구. 이 기술을 가진 나라가 신약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뒤발의 논리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금속 안경테를 만지작거렸지만 밀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바이오시밀러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건 인정합니다. 뒤발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신약 개발과는 다릅니다. 신약은 0에서 1을 만드는 일이고 바이오시밀러는 1을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0에서 1을 만들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제인이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2025년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술 수출, 라이선스 아웃 누적 규모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20조 3,898억 원입니다. 신약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 계약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와 계약한 한국 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한 한국 회사. 뒤발이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20조 원이라는 숫자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라이릴리가 한국 회사와 기술 이전 계약을 했으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알지노믹스입니다. RNA 편집 플랫폼입니다. 제인이 답했습니다. 뒤발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2라운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FDA 바이오시밀러 2년 연속 세계 최다 승인.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와 신약 기술 이전 계약. 이건 하청산업의 모습이 아닙니다. 뒤발이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찾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거기 없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인에게 눈짓했습니다. 3라운드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숫자가 2개 더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뒤발이 전화를 받아야 한다며 나갔습니다. 제인이 제 옆으로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뒤발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런데 아직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야. 스위스 수출 67% 증가가 왜 일어났는지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해. 제인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게 3라운드에 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레만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제네바의 오후 햇살이 수면 위에서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뒤발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바인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는 바인더를 항상 펼친 채로 있었습니다. 계속하시죠. 뒤발이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까만큼 확신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3라운드 전에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뒤발, 지금까지 나온 숫자 중에 반박하신 게 있습니까? 수출 104억 달러, FDA 바이오시밀러 2년 연속 세계 1위, 기술 수출 20조 원. 이 숫자들 중 틀린 게 있습니까? 뒤발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수출이 많다고 제약 강국은 아닙니다. 신약 개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신약 개발 능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면 다음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뒤발의 손이 바인더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2라운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FDA 승인 건수 외에 EMA, 유럽의약품청 승인 건수도 보겠습니다. 제인이 새 표를 열었습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셀트리온의 램시마 점유율이 50%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만든 약이 오리지널 신약을 절반 이상 대체하고 있습니다. 뒤발이 그 수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50%라고요. 그가 되뇌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뒤발의 손이 바인더 위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인이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3라운드입니다. 스위스가 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는지를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뒤발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구조 변화 차트였습니다. 오리지널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점유율 변화가
시간 순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노바티스와 로슈가 한국에서 약을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고 있습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시작됩니다. 노바티스와 로슈 입장에서는 자기 신약의 바이오시밀러를 경쟁사보다 먼저 만들거나 아니면 비용 효율적인 위탁 생산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 위탁 생산처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뒷발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자기 신약의 바이오시밀러를 한국에 맡긴다고요? 맞습니다. 제인이 계속했습니다.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존슨앤존슨의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는 유럽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회사를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밀어낸 겁니다. 뒷발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램시마가 유럽에서 50% 점유율입니까?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발의 금속 안경테가 이번엔 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CDMO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뒷발, 아까 중국이 추격할 거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중국 CDMO가 규모에서는 큽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 생물보안법이 발효됐습니다. 중국 최대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미국 빅파마들이 중국 CDMO 계약을 끊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가장 먼저 손을 든 나라가 어디입니까? 뒷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두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중국 CDMO가 빠진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뒷발팀 연구원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클로드, 이건 제 모델에서 빠져있던 변수입니다. 미국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CDMO 구도를 바꿨는데 그 수혜가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뒷발이 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연구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 도미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성장 추이 그래프가 떴습니다. 2023년 49억 달러, 2024년 65억 달러, 2025년 76.4억 달러, 그리고 2026년 상반기 45억 달러. 3년 동안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2028년에 연간 2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뒷발이 그래프를 들여다봤습니다. 200억 달러요. 그가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비교해보겠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스위스 노바티스의 2025년 매출이 524억 달러입니다. 한국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0억 달러가 된다는 건 노바티스 매출의 40% 규모를 한 나라의 수출로 달성한다는 뜻입니다. 규모로 봐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뒷발이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놓은 게 아니라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던 바인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뒷발, 163개국이 한국 의약품을 수입합니다. 163개국입니다. 스위스 약이 아니라 한국 약을 선택한 나라들이 163개입니다. 이 숫자가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설명됩니까? 뒷발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뒷발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레만 호수를 바라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4년 동안 유럽 제약의 우위를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이 지금 그 당연함이 흔들리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서 자란 노바티스와 로슈를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숫자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제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생산 능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인 60만 리터입니다. 이 용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제약사 중 이 용량을 가진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뒷발이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60만 리터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제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개 공장을 합친 숫자입니다. 현재 5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습니다. 뒷발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바인더를 집어들지 않고
빈손으로 앉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뒷발이 맨손으로 앉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지금 이 싸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뒷발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선 건 아니었습니다. 이성은 설득됐지만 마음은 아직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벽을 허물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뒷발. 지금까지 나온 숫자들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2025년 의약품 수출 사상 첫 100억 달러 돌파. 수입 역전 사상 최초. FDA 바이오시밀러 2년 연속 세계 1위. 기술 수출 20조 원. 163개국 수출. 스위스 수출 67% 증가. 이 숫자들 중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뒷발이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인에게 눈짓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생물보안법 시나리오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제인이 새 화면을 열었습니다. 미국 생물보안법 발효 이후 글로벌 CDMO 계약 이동 현황 차트였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중국에서 빠져나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미국 빅파마들이 중국 CDMO와의 계약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어디로 갔는지 보십시오. 화면 오른쪽에 수치가 떴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신규 계약 2025년 전년 대비 40% 증가. 셀트리온 수출 2026년 상반기 전년 대비 35% 증가. 뒷발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중국이 빠진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국 CDMO의 배제로 인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에서 한국의 위치가 구조적으로 격상됐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공급처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뒷발의 연구원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클로드, 이건 일시적 반사이익이 아닙니다. 생물보안법은 철회될 법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뒷발이 그를 바라봤지만 이번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뒷발, 알테오젠이라는 한국 회사를 아십니까? 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알테오젠은 피하주사 플랫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원래 정맥주사로 맞아야 하는 의약품을 간편한 피하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하나로 머크, 로슈, 존슨앤존슨 등 글로벌 빅파마 6곳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계약 규모 추정치가 10조 원을 넘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0에서 1입니다. 뒷발이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저녁 빛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에어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뒷발팀 연구원이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제인도 화면을 잠시 꺼뒀습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서 가장 말을 많이 해야 할 사람이 말이 없었습니다. 뒷발.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그가 창가에서 돌아봤습니다. 저는 제인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제인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이번에 열린 파일은 표도, 그래프도 아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화면에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낡은 병원 건물 앞에 긴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아이를 아는 어머니들, 손에 헝겊을 감은 노인들. 배경은 폐허에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사진 아래에 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1953.6.25 전쟁이 끝나던 해입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줄을 선 건 WHO와 미국이 보내준 페니실린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한국은 기초의약품조차 스스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스위스의 원조 의약품 없이는 감염병 하나를 막기 어려웠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약을 보낸 나라 중 하나가 스위스였습니다. 노바티스의 전신 기업이었습니다. 뒷발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노바티스와 로슈의 약을 파는 나라의 조상들이라는 사실이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스위스 출신인 제가 이 사진을 보며 무언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약을 보내줬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약을 파는데 저는 그것을 하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인이 다음 사진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로 보이는 작은 약품 창고 사진이었습니다. 선반에는 외국 라벨이 붙은 약병들이 빼곡했습니다. 1970년대에도 한국의 의약품 자급률은 3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의약품보다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선반에 있는 약 대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제인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 2세입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페니실린 한 병을 구하러 3시간을 걸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을에 약이 없었으니까요. 가까운 약국이 없었고 있더라도 외국 약이라 비쌌습니다. 그녀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노바티스의 약을 팔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뒷발이 시선을 화면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구원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진들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제인도 화면을 더 넘기지 않고 그 사진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목이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스위스 사람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젤에서 태어나 노바티스와 로슈를 보며 자랐습니다. 그 회사들이 세계에 약을 공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약을 받는 쪽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딱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약을 세상이 쓴다. 그것이 제 24년짜리 세계관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사진들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70년 전 페니실린 한 병을 받으러 3시간을 걸었던 나라가 70년 뒤 노바티스의 약을 파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70년이 어떤 시간인지를 저는 오늘에야 이해했습니다. 그 나라는 단지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향에서 올라온 겁니다. 뒷발이 천천히 금속 안경테를 손으로 가져갔습니다. 밀어 올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벗었습니다. 안경 없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동작이 이 회의에서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바라보며 뒷발 안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인이 마지막 사진을 열었습니다. 현재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공장 전경이었습니다. 광활한 하얀 건물들이 파란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공장에서 한 해에 생산하는 의약품이 세계 60개 이상의 나라로 수출됩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그 의약품 중 일부는 아직도 의약품이 부족한 나라로 갑니다. 70년 전 한국처럼. 그 마지막 문장이 회의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뒷발이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조용히. 그는 바인더를 한번 바라보다가 테이블 위에 그대로 뒀습니다. 집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바인더를 바라봤습니다. 유럽 중심 시나리오라고 적힌 표지가 천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제 다른 의미로 읽혔습니다. 유럽 중심은 맞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 회의실에서만큼은. 2분이 지났습니다. 뒷발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제인도 연구원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뒷발 안에서 24년짜리 세계관이 다시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설득은 상대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는 걸 24년 경력이 가르쳐줬습니다. 연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클로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발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회의 시작 전에 한국을 3번째 후보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수출 역전 사상 최초, FDA 바이오시밀러 2년 연속 1위, 기술 수출 20조 원, 중국 배제 반사이익 구조적 수혜. 이것들을 합산하면 한국이 차세대 제약 허브로서 가장 강력한 후보입니다. 제 모델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뒷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회의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뒷발이 창가에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금속 안경테를 한번 고쳐 썼습니다. 밀어 올리는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고쳐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바우어, 저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정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이 제약의 중심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 회의에 왔습니다. 그 전제가 틀렸다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전제가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뒷발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를 새삼 알게 됐습니다. 뒷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을 받으러 3시간을 걸어야 했던 나라가 70년 뒤 노바티스의 약을 팝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하청입니까? 역전입니까? 뒤발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역전입니다.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회의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뒤발, 보고서 결론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10초, 20초.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레만 호수 위로 붉은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차세대 글로벌 제약 허브 1순위로 올리겠습니다. 뒤발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단,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 조건부로 지금 추세가 유지된다면 그 조건도 곧 충족될 겁니다. 저는 그 말이 뒤발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인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24년 동안의 세계관을 하루 만에 완전히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돌아선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인이 보고서 결론 부분을 열었습니다. 저는 직접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대 글로벌 제약 허브 대한민국. 근거 의약품 수출 사상 최초 수입 역전. FDA 바이오시밀러 2년 연속 최다 승인. 글로벌 CDMO. 구도 재편의 핵심 수혜국. 자체 신약 플랫폼 기술 수출 고도화. 복제에서 혁신으로 수입에서 수출로 70년의 역전. 뒤발이 화면을 읽었습니다. 금속 안경테를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줄을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팔 준비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제인이 그 문장을 읽으며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뒤발이 말했습니다. 그 문장, 결론 맨 앞에 넣으십시오. 저는 위치를 바꿔 붙여넣었습니다. 모든 숫자보다 먼저 그 문장이 오도록 제인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뒤발이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럽 중심 시나리오라는 표지가 아래로 향하도록 뒤집어서 이건 수정이 필요한 보고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이번엔 금속 안경테를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바인더는 테이블 위에 남겨졌습니다. 뒤집힌 채로. 그 표지가 더 이상 이 회의실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제인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우리 해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낸 게 아닙니다. 숫자가 했고 그 숫자를 만든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떠 있는 보고서 첫 줄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팔 준비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문장이 70년의 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는 줄이었습니다. 제 개인 메모였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그것을 보지 못했다. 저는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처음으로 의자의 등을 기댔습니다. 48시간의 카운트다운 중 아직 30시간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나왔습니다. 제인이 화면을 캡처하며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실에 초안 먼저 보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잠깐, 한 문장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인이 커서를 문서 끝으로 옮겼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글로벌 제약 허브가 되는 것은 예측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다. 제인이 그 문장을 타이핑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오늘 이 회의에서 제일 먼저 그 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인이었습니다. 뒤발이 나가고 난 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뒤집혀 있는 바인더를 바라봤습니다. 유럽 중심 시나리오가 적힌 표지가 테이블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어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인더, 표지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바인더를 작성하는데 뒤발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그 노력이 무가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인더가 쓰이던 세계가 이제 다른 세계가 됐습니다. 제인이 커피 2잔을 들고 왔습니다. 따뜻한 커피였습니다. 창밖으로 레만 호수 위에 저녁 노을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붉고 넓은 노을이었습니다. 제인. 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다고요. 제인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전화할게요.
그녀의 눈가가 잠깐 붉어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커피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바인더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표지가 위로 향하도록 바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유럽 중심 시나리오. 저는 그 제목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레만 호수의 노을빛만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저는 WHO 본부 건물을 나와 레만 호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제네바의 7월 저녁은 늦게까지 밝았습니다. 호수 옆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 하나에 앉았습니다. 레만 호수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멀리 알프스 산맥의 윤곽이 노을빛 속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 호수를 24년 동안 매일 지나쳤는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제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바우어 박사님,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오늘 일 말씀드렸더니 한참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해냈구나.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을 구하러 3시간을 걸어야 했던 나라에서 자란 어머니가 70년 뒤 그 나라가 노바티스의 약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참 말이 없었다가 한 말. 우리가 해냈구나. 그 문자가 한동안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제약 정책을 다루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이었습니다. 수출입 역전 데이터를 보며 느낀 놀라움도 FDA 1위 승인 건수를 보며 느낀 당혹감도 아니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보내준 페니실린을 받으러 줄을 서던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숫자들이 완전히 다르게 읽혔습니다. 숫자는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를 만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결과만 봤습니다. 그 시간을 보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저는 제약 강국의 기준을 신약수, 매출, 파이프라인으로만 봐왔습니다. 거기엔 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얼마나 어려운 출발점에서 왔는지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2순위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다른 기준이었습니다. 70년 전 어디서 출발했는가. 그 출발점을 알고 나면 지금의 숫자들이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한국은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팔 준비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준비에는 70년이 걸렸습니다. 기초의약품조차 자급하지 못하던 나라가 바이오의약품 수출 세계 상위권 국가가 되는데 70년. 수입이 수출보다 많던 나라가 처음으로 역전시키는데 70년. 그 7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저는 오늘 처음으로 생각해봤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을 구하러 걸었던 사람들의 손자들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클린룸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알프스 위로 별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네바의 여름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고서 첫 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약을 사오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약을 팔 준비를 하던 나라였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지만 가르쳐 준 건 70년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WHO 사무총장의 결재를 받아 공식 문서가 되면 24년 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지도 위에 새로운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차세대 글로벌 제약 허브.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페니실린 한 병을 받으러 3시간을 걸어야 했던 나라가 70년 뒤 노바티스의 약을 팔고 FDA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바이오시밀러 승인을 받고 163개 나라로 의약품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수입이 수출을 넘던 구조가 사상 최초로 역전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꼭 전해 주십시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시면 이 채널이 계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해외 감동 사연, 감동 라이프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레만 호수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네바의 7월 밤바람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처음으로 한국 제약의 역사를 검색해봤습니다. 1953년 전쟁 직후, 1970년대 의약품 자급률 30% 미만, 1980년대 복제약 시장 개방 압력, 1990년대 국산 신약 개발 시작, 2000년대 바이오시밀러 진출, 2020년대 글로벌 CDMO 허브. 이 흐름을 시간 순서로 읽으면
오늘의 104억 달러 수출이 얼마나 긴 여정의 결과인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호수 저편에서 제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 어딘가의 클린룸에서는 누군가가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내일 아침 그 약이 163개 나라로 떠날 겁니다. 스위스로도, 독일로도, 미국으로도. 그 약을 만드는 손이 어떤 손인지를 저는 오늘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